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 원래 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핸드 마이크를 좋아하는데, 자, 회계원리인데, 제가 원래 이제 교재가 제본이 나올 예정인데, 다음 주에 아마 나올 거고, 오늘은 좀 핸드아웃으로 나눠드렸으니까, 다음 주 교재에 있는 내용이니까 꼭 갖고 진행하시면 되고, 자, 오늘은 이제 1장의 복식부기 원리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요번 회계원리 무료 특강 하는 부분 중에서 오늘 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회계라는 걸 처음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분 계시고, 그러면 어느 정도 회계학을 한번 들어본 적 있다고 하신 분들은? 예, 반반이네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이게 회계원리니까 다 회계원리 처음 들으신다는 가정하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회계를 이제 처음 접한다는 가정하에서. 그래서 이제, 한번 들으신 분들도 한번 요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면 이게 요약 내용이기 때문에 회계원리를 지금 우리가 그래도 이번엔 좀 시간이 많은 건데 우리가 요약해서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 들으신 분들이 그렇게 또 쉽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중급 회계 내용, 회계 이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기본서 내용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이제 간평하고 이제 관세사 강의는 지금 이제 2번 해봤고 이제 요번째가 이제 3번째거든요. 회계학 강의는 강의한 지는 한 15년 넘었고, 예, 그리고 이제 간평과 관세사, 그 이전까지는 회계사, 세무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전공 과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이 회계학이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고, 예. 그런데 또 이게 이제 꽈락이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계학이. 시간을 투입하자니 다른 전공 과목에 이제 투입할 그럴 계제가 더 많은데 시간은 그렇게 별로 투입하지 않는데 이게 또 시간이 투입이 안 되면 또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1차 목표는 꽈락을 목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목표는 60점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니까 꽈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을 걸 목표로 하는 거니까 실제 결과는 시험장은 실력보다 자기 실력 발휘를 다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실력은 이제 60점을 너무 목표로 해서 이제 만약에 어느 정도 실력을 만들어 놓고 갔다라고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낮은 점수가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시험장은 또 시험장 나름대로의 난이도가 있거든요. 예, 또 긴장도 되고 막 그러니까. 근데 회계학은 긴장이 되면 더더욱 더 점수가 안 나오고 꽈락의 위험이 많은 과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제 회계사, 세무사 친구들 이렇게 강의하는 거 보고 이제 여기 강의하면 좀 더 쉽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회계사, 세무사는 그쪽은 회계학이 전공 과목이잖아요. 회계세법이.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알아서들 다 공부를 해요. 그 과목이 전공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본인들이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2년 동안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보니까 솔직히 제가 매년 하는 강의 중에서 제가 회계사 쪽에서는 원가 강의하고 세무사 쪽에서는 재무회계 세법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은 저기 뭐 여기 뭐 경쟁학원 아니니까 뭐 해커스라는 학원에서 거기서 공무원 7급하고 그다음에 이제 9급 세무직 대상으로 해서 회계학 강의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학교교육학원에서 이제 간평 관세를 하는데 그럼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그 회계학 관련된 그 주 전공 시험은 제가 다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그죠? 설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회계사 세무사는 KG패스원이라는 그 전문학원에서 강의하고 공무원은 저기 해커스라는 거기 학원에서 강의하고 간평하고 관세사는 이제 경쟁학원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학교교육학원에서 강의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그 시간을 할애하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그죠? 그리고 이제 뭐 공무원 쪽은 뭐 거기는 뭐 그 학생들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무직이니까 자기 전공 직렬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제일 많이 하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여기는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강사에 의존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면. 지금까지
2년 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예, 강사에 의존하는 그런 과목이 바로 여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입장 바꿔서, 수강생 입장에서 보면 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전공 과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재도, 예, 여기는 조금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많은 내용들을 다 공부할 수 없게 뭐 두꺼운 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유일하게 제 교재 중에서 요약집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문제 위주로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지난 2년 동안 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평하고 관세사 강의는 또 제가 뭐 2년 동안 경험 삼아서 요번에 또 이제 이 회계 원리도 요번에는 저번에는 그냥 회계 원리를 4시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4번을 했어요. 4번. 그러니까 4시간씩 4번이니까 한 15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했는데 그 작년 강의 들으신 분들은 뭐 여기는 물론 없겠지만 작년에 기본서 보강이 너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회계 원리를 좀 이렇게 소홀히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홀히 했다기보다 뭐 내용이 빠진 게 아니라 워낙 요약해서 이제 진짜 필수만 했는데 바로 이제 중급 회계 단계로 넘어가니까 이게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 쪽에서 강의를 늘리다 보니까 작년에 보강이 많았죠. 그죠? 근데 재작년엔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나마 또 줄은 거예요. 이제 올해는 이제 보강 없이 끝내기 위해서 오히려 처음서부터 요 회계원리 요 기초과정을 시간을 작년보다 2배로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기초과정을 잘 숙지를 하시면 아마 회계 공부하기가 좀 편하게 될 거다 하더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고, 그래도 아마 시간이 조금 딸리긴 딸릴 거예요. 네, 우리가, 전공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요약된 강의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냥 수업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복식부기 원리입니다. 네, 복식부기 원리.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제 해서 가장 의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맨 마지막에 다른 어느 교재에도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볼 거예요. 예. 우리 맨 마지막에 이제 예제에 그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아마 오늘 이게 진도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제 목표는 오늘 나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걸 하면서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걸 거의 다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회계학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힌 상태에서 이제 많은 내용이 들어가니까 결국 회계학이 이제 암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제대로 공부한다라고 하면 회계학은 절대로 암기로 해서는 할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에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기업 경영과 부기 해서 부기라고 나와 있는데 자, 부기는 이제 장부기록의 약칭으로서 예. 거기 경제 주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회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기업이 이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했을 때 일정한 회계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데 그런 회계 원칙을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회계 원칙은 한국이 채택한 국제 기준이라는 거예요. 뭐 뒤에서도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자, 회계 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이렇게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원가 관리회계 이렇게 공부할 건데 일단은 이제 회계학을 좀 분류를 해볼게요.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가 어떤 걸 공부하는 거지. 우리 시험하고도 연관해서 이제 우리가 뭐 분류를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회계 원리를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내용 치고는 한두 문제 정도? 뭐 시험에 나오는 내용 뭐 공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회계에 대한 기초를 잡는 거고 실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제 재무회계라는 거 공부할 거예요. 회계 원리도 재무회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기초 수준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급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이제 중급 수준에서 하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 관리회계라는 걸 공부할 거야. 이거 원가회계하고 관리회계인데 원래는 원가회계는 재무회계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품 원가 계산하는 건데 제조기업이. 근데 이제 이걸 재무회계에다 붙여버리면 여기가 분량이 너무 커지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모든 교과서가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회계 교과서가
이 원가회계는 재무회계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요 관리회계 이제 붙여넣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회계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 그리고 원가회계는 원래 여기 속하는 건데 지금 이제 교재 편성상 모든 교과서가 회계학 교과서가 원가회계를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분류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고 정부회계라는 것도 있는데 우린 정부회계는 시험 범위가 아니고 주로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도 이제 중급이 있고 고급회계가 있는데 고급회계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뭐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 한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중급회계와 같은 그런 분량만큼을 또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하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빼버렸어요. 예전에는 책에 집어넣는데 집어넣으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오히려 더 이제 안 좋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아예 빼버렸습니다. 해서 이제 요거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간평이라든가 간평사 시험과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 시험. 물론 이제 성격이 약간 같다라고 일치할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시험 경향이라든가 그 성격이 약간 다른데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해요. 이건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80에서 90%는 거의 뭐 90%에 가까운데 시험 경향이 거의 유사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출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기초 내용이니까 요거는 이제 논외로 하고 요걸 이제 공부하고 여기서 이제 40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30문제, 여기서 30문제, 여기서 10문제, 여기서 10문제 해서 우리가 보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40문제씩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이제 75%가 요 재무회계 내용에서 많이들 출제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목표하는 게 꽈라. 그 다음에 이제 60점 넘으면.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종 목표로 이렇게 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재무회계니까 여기에 이제 시간을 많이들 할애를 하죠. 여기 많이 하는 게 맞아요. 맞긴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공부 순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학 공부를 하게 되면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이거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관리회계. 그래서 이제 요 관리회계하고 재무회계는 또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재무회계는 성격이 어떤 거냐면 재무회계는 이거는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우는 여기 나오는 뭐 재무상태표라든가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무상태표하고 포괄손익계산서거든요. 그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게 바로 재무회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작성을 할 때 룰이 있어요. 룰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룰이 있다는 거예요. 회계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제 회계 원칙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계 원칙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 강제적으로 채택하고 있고 비상장 기업은 선택 적용하고 있는 한국이 채택한 국제의 기준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 기업이라든가 또는 비상장 기업에서 이 회계 원칙을 채택한 기업들은 이 원칙에 입각해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재무제표 작성 회계를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재무회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회계 원칙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는 이거는 이제 재무제표 작성과는 관련 없고 이거는 이제 기업 내부의 경영자, 그렇죠? 의사결정권자가 경영자니까 그 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요 관리회계 내용은 요 의사결정에 대한 회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히 서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놈이에요. 같은 회계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뭐 법 과목에도 마찬가지로 뭐 민법과 형법이 있다고 그러면 민법과 형법이 유사한 건 아니잖아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수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처음 또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거니까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잖아요. 어차피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이제 1년 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끝내야 될 거잖아요. 1차 시험을. 1년 이상, 내가 1년 이상 뭐 2년 장기 목표로 오신 분들은 없을 거잖아요. 다 단기적으로 내년 시험 합격을 우리가 목표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회계학을 처음에 접근하실 때 제가 그 목표로 잡고 있는 제 수업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그 점수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100% 다 소화했다라고 하면 아마 90점이 나올 거예요. 정상적으로 100% 수업을 다 소화했다라고 하면 90점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고급 회계는 강의를 안 하니까.
근데 고급회에서 강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분법은 강의를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종종 잘 나오기 때문에. 근데 뭐 연결회계 나오지도 않아요. 작년에도 안 나왔고 재작년에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을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수업을 그래도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은 70점에서 80점. 이거는 수업을 끝까지 완주하신 분들. 이 점수 나오게. 작년에 그 강의했던 그 수강생분들께는 제가 이걸 약속을 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시험이 연기되는 바람에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결과가 나왔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점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걸 피드백 해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 시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6월 달에 이제 시험 보기로 결정 났잖아요. 결과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그래도 수업을 어느 정도 끝까지 완주는 못해도 한 70% 이상 완주했다라고 하면 50점에서 60점 나오게.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제 나름대로의 이제 계획을 잡고 이제 수업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수강하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보강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미안하긴 한데 회계학은 수업에 나오면 수업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해가지고 진짜 문제도 많이 풀고 그랬습니다. 예. 아마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거고 제가 이제 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거는 제 나름대로 이제 분석에 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국은 아무튼 이게 목표가 될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만 맞으면 뭐 시험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좀 꽈락이 나고 그러신 분들은 재무회계는 다 열심히도 공부를 하는데 이걸 너무 소홀히 하세요. 원가관리회계를. 그런데 점수를 따기에는 요거보다는 요 놈이 한 1.5배 더 쉬워요. 2배까지는 아니라도 1.5배에서 또는 사람마다 특성이 다르긴 하는데 이게 2배 더 쉽다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게 2배 더 어렵다. 1.5배 또는 2배 더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나머지 10%는 뭐냐? 모르겠어요. 나머지 10%는 제 시장 점유율인 것 같아요. 저한테 이제 들으셨던 분. 이게 1.5배, 2배 더 쉽게.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이게 더 쉬워요. 예. 왜 그러냐면, 물론 이거는 계산이거든요. 대부분 다 계산이고, 어떻게 보면 뭐 수학은 아니지만, 이거에 비해서는 좀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거기 뭐 100% 동의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 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학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여기다 시간을 투입을 해요.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이게 소홀히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계속 이제 처음부터 소홀하게 가다가 결국에 나중에는 이거를 다 공부를 못하고 이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얘는 공부를 안 하면 점수가 1도 안 나오는 과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말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보통 우리 간편과 관세사 시험에서 자, 이론 문제가 이게 한 10문제 정도 나오고 이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각 참고적으로 다 여러분들 작전을 잘 짜야 돼요. 이게 성향이 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한 2-3문제 더 많이 나와요. 이론 문제가. 이게 10문제에서 한 12문제? 2-3문제 더 많으니까 11문제에서 한 13문제 정도. 이게 이제 이론형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계산형이 되는 거야. 이게 이론형.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형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이론형의 대부분은 다 여기서 출제가 돼요. 재무회계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는 회계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계 원칙은 정해진 규정이니까 당연히 그 규정의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론 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진짜 많이 나오면 한 문제예요. 절대로 2문제 이상 안 나옵니다. 10문제 중에서 많이 나오면 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전적으로 다 뭐가 되는 거야? 계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그 회계학 시험 보러 가게 되면 이제 이거를 무제한,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40문제를 풀 수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잡고 있는 시간이 대부분 한 60분 정도 할애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이 60분 투입했다가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뭐야?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문제 다 풀었다고 해서 다른 과목에서 또 손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을 맞춰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짜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회계학이다라고 회계학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꽈락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 철저히 시험에 적합한 그런 완성형 지식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회계학 지식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시험과는 좀 약간 좀 소홀해. 시험에는 좀 소홀한. 그런 회계학 지식만을 갖고 가니까 당연히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쟤는 왜 수업은 안 하고 왜 딴 말만 하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적인 과목별 전략을 잘 짜기 위한 그런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이걸 염두에 두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점수가 이제 60점, 뭐 꽈락 40점, 그게 어렵냐?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40문제거든요. 그러면 꽈락을 넘기려면 40문제가 2.5점씩이니까 꽈락이 40이니까 40 나누기 2.5 하게 되면 16개. 16개를 맞추면 40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뭐냐면 요게. 16개 이상 맞추면 되지 않냐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1차적인 관심이 아니라 2차적인 관심이고 가르치는 강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어떤 관심을 가지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그 시험장에서 그 회계학 시험 문제, 이 40문제를 푸는 시간을 일단 먼저 우리가 제약 요소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이제 관리 회계 마인드가 바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어떤 우리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이제 솔루션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제 회계학 어떤 일정 부분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회계학 시험에서의 이제 가장 큰 제약 요소 실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렇죠? 그럼 저는 이제 50분이라는 시간을 목표로 정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50분 내에 이 40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정답률이 뭐예요? 16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관가해요. 16개만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계학을 잘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의 이제 간평이라든가 관세사에서 회계학 시험 준비하러 가시는 분들이 40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50분 내에 몇 명이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네. 대부분 다 거의 뭐 한 70% 이상이 진짜 25문제. 그렇죠? 이거 이상 풀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줄죠. 밑에 있는 요 분모의 크기가. 두 번째 보러 가시는 분들도 요 50분 내에 25문제 이상을 푸는 걸 대부분 다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게 4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들도 이 50분이라는 시간에 몇 문제밖에 못 푼다는 거예요. 25문제예요. 30문제 풀면 진짜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될 그 꽈락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절대적인 점수를 기준으로 한 이 40점과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60점을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 기준을 따져봤을 때.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일단 꽈락 넘기고 다른 데서 점수 따가지고 평균 60 넘겨서 합격하는 게 이제 대부분 다 목표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른 거에 점수를 높여야 되니까 다른 거 신경 쓰고 회계하게 이제 소홀히할 수밖에 없는데 또 어느 부분을 소홀히하게 되냐면 이거는 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이건 어느 정도 공부해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부분에서 거의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제 이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5문제 이상이라는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제 쉬운 문제 한두 문제 정도 하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 있는 문제. 그런데 시험 출제하러 가면 저도 이제 다른 그런 그 시험에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시험 이제 주는 패턴이 있어요, 다. 난이도가 상중하로 정해져 있고, 상문제 몇 문제, 중문제 몇 문제, 하문제 몇 문제, 그리고 뭘 어때서 범위 제한해서 그 시험 출제할 때 그 출제 원칙들이 다 있어요. 그거 원칙 지켜야 되고, 뭐 비밀 누설하게 되면 형사 책임 받는다고 각서 쓰고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대부분들이 여기도 이제 상, 중, 하,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상중하가 있을 거잖아요. 대부분의 회계학 교수님들이 물론 원가도 내긴 하지만 대부분 다 뭘 전공하셨냐면 재무회계를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게 제일 수요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재무회계 전공하신 분들은 그만큼 재무회계에 대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난이도 중하고 여기서 난이도 중은 이게 같은 중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훨씬 더 어려운 중이고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25문제에서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뭐 한 30문제 정도 푸는 겁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40점을 맞기 위해서 16개인데 이거는 변하지 않죠. 예. 그런데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모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부를 해서 16개 이상을 맞추는 실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분자의 실력은 똑같이 모르겠지만 분모의 실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16개 실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어떤 분들은 이게 25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30에 16이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40에서 16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합격할 확률이 누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더 높은 거죠. 안 그렇겠어요? 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여기에 그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40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16에서 25를 나누면 이거 몇 점이 나오냐면 이건 64점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많은 내용을 1년 안에 공부해가지고 이거 64점을 맞춘다는 거는 그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죠? 그거는 오히려 회계사 시험 1차 합격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꽈락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들을 다 관과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학 시험을 본다고 해가지고 회계학을 공부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첫 시간부터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회계학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회계학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회계학 시험을 위해서. 그러면 그 시험에 적합한 뭐예요? 여러분들이 학습 방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걸 1년 안에 다 끝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한테 저한테 수업을 잘 소화하신 분들도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수업을 100%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정확하게 소화하신 분들은 그건 없거든요.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지 실제적으로 보면 이 정도라고요. 그럼 제 수업 잘 들으셨던 분들이 아마 35문제 정도는 풀 거예요. 네. 제 수업은 항상 이 문제를 빨리 해석하는 방향에 초점을 두고 있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가르칠 때부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문제를 빨리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먼저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정답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실력을 갖추면 당연히 얘하고 얘는 상관관계가 높아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행관계가 있다는 거죠. 선행지표가 있고 후행지표가 있고. 저는 관리회계 전공했거든요. 근데 저 관리회계 전공했을 때 요즘 관리회계에서 가장 대세가 되는 게 뭐냐면 균형성과표라는 게 있어요. 균형성과표.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나올 거예요. 특히 관세사 시험에서 이제 그런 말 문제로 잘 나오는데 균형성과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과를 평가를 할 때 어떤 재무적인 측정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향상시킬 만한 그 원인되는 부분을 강조하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적 측정치가 있으면 이러한 재무적 측정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뭘 개선시켜야 되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무적 측정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할 때 예를 드는 건데 피자집의 매출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그렇죠. 뭘 강조해야 되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자가 맛없는 건 참아도 뭐예요? 짜장면 맛없는 건 참아도 뭐는 못 참아요? 늦게 오는 건 못 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고객을 우리가 이제 고객 관점에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걸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성과지표를 찾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맛은 2등이고, 그렇죠? 주문이 들어갔을 때 시간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그 피자인가? 거기 도미노 피자인가? 하여튼 거기서 주문을 딱 시키면 15분이 떴어요. 15분이 딱 뜨면서 이제 14분 59초 이렇게 돼가지고 그 15분이 소진이 돼서 만약에 도착하게 되면 30%인가? 그때 할인해 줬어요. 20%인가?
그거를 실시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자 맛없는 거 참아도 뭘 못 참는다는 거야. 늦게 오는 거 못 참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거예요. 주문 시간에 도달했을 때 목표해야 될 어떤 고객한테 도달되는 그런 시간을. 그죠? 그거를 향상시키면 당연히 얘도 어떻게 된다는 거야.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객 관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그 이제 회사 내부에서 프로세스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 있고. 근데 내부 프로세스를 또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 종업원을, 그렇죠? 예.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성과 지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성과 지표는 요걸 달성하기 위한 무슨 지표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선행 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얘는 요거에 대한 후행 지표가 되는 거고, 또는 얘는 얘에 대한 또 뭐가 되는 거야? 선행 지표가 되는 거고, 얘는 후행 지표가 되는 거고, 얘는 선행 지표가 되는 거고, 얘는 후행 지표가 되는 거고. 올해 제가 예상한 시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6월 달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이제 균형 성과표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재무적 측정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재무적 측정치도 우리가 골고루 강조하면 균형이 있게. 그러면 이제 회사 전략과 연계돼가지고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나온 그 성과평가 회계가 바로 우리가 관리액에서 보는 균형 성과표다 하는 거야. 우리가 회계학 시험 점수를 우리가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빗대어서 우리가 비유해서 본다면 우리의 이제 그 재무적인 측정치는 뭐냐면 회계학 시험 점수의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강사한테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독학하지 않는 이상은.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예, 분자보다는 요 분모를 향상시키게 되면, 이걸 향상시키게 되면 이건 자연스럽게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향상이 되면 얘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굉장히 요걸 강조하는 거고, 기본서 수업 때부터 제가 기출문제를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이제 풀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프린트로 나눠줘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교재도 예제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프린트까지 이제 같이 나눠주면서 병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예, 요 주어진 시간 내에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간편과 관세사 회계학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는 나중에 봐야지. 그것도 일종의 이제 무의식적으로 내가 공부를 미루는 거예요. 내가 아직 공부를 다 안 했으니까, 그렇죠? 회계학을 내가 2회독하고 3회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지 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수험생들이 갖는 성향인데, 그게 진짜 잘못된 그 생각이 되는 겁니다. 회계학은 단계적으로 해서 이렇게 점수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답답하긴 하지만 복합적으로 다 수행이 돼야 되는 거야. 회계학 시험은. 예.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기출문제를 접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남은 1년 동안의 그 시험 과정에서 그게 여러 번 반복이 될 거예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재무액의 어떤 재고자산의 어떤 시험 문제 유형이 나왔다.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관련된 적합법 문제 그 주제가 나왔다. 그게 아마 6번에서 7번은 반복이 될 겁니다. 기본서에서 뭐 한 번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가서 핵심 요약 가서 그게 6번, 7번 정도 반복이 돼야지만, 예, 여러분들이 한 3, 4번 반복되면 이게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6번째는 그때는 이제 정답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유기적으로 이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처음에 뭐 2회독, 3회독, 4회독 하면 여러분들 이게 높아질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꽈락이 많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이 어떻게 보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기출문제를 접하니까 나는 회계 처음 공부하는데 왜 느닷없이 이게 내가 아직 이 실력이 도달하지 않는데 왜 기출문제를 보라고 그러냐.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기출문제가 하나의 그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험은 전공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절대 응용해서 나오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매년 예상 가능한 전형적인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 어렵다를 판단하는 사람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리스라는 회계 처리는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거기는 어려운 부분.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재고자산이라는 거는 거기는 뭐 누구나 쉽게 다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쉬운 부분. 근데 이상하게도 재고자산에서 틀리게 되거든요. 근데 쉽다 어렵다의 판단은 그 난이도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봐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면 그게 쉬운 거예요. 출제가 예상 가능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의 스토리는 어떻다는 그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문제는 그게 쉬운 문제예요. 익숙하니까. 바로 보게 되면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 한 번 읽고 그게 이 내용이 뭔지를 그리고 출제자가 뭘 물어보는지를 그걸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쉬운 문제지. 예, 내용이 쉽다고 해서 쉬운 문제,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 그것도 편견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은 절대로 응용 문제가 안 나옵니다. 내가 보지 않았던 문제가 나오면 그건 안 풀면 돼요. 그거는 푸는 사람이 떨어져요. 예. 물론 그런 게 한두 문제는 나올 수도 있겠죠. 이 회계학 출제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문제를 성의 없이 낸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에서 내는 분들이 하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제 그 냈던 습관대로 이렇게 내면 자기가 이번에 뭐 새로 개발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냈다? 그거는 지 아들이 들어가도 못 풀 거야 아마. 지 아들한테 알려주지 않은 이상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은 별로 없어요. 회계사 시험에 그런 위험이 제일 높아요. 좀 약간 매년 이렇게 그렇죠? 유형이 다른 문제가 나오는 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시험은 안 나오고 우리는 매년 나왔던 문제들이 계속 나와요. 그죠? 간평사 시험에서는 유형자산에서 매년 5문제에서 6문제씩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만 여러분들이 잘 철저하게 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회계학에서 의외로 고득점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리고 회계학을 그렇죠?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은 처음 6개월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좀 답답하고 막 그럴 건데 근데 이제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좀 약간 좀 효과를 좀 장기적인 이런 한 6개월에서 한 7개월 정도가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면 내년 초부터 효과가 나오기.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은 어디에 관점을 둘 거냐면 여기에 관점을 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제 문제를 해석하는 관점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이제 내년 초서부터는 이제 이거에 대한 정답률을 높이는 예.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이건 짧은 시간 내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하는데 막 이게 어렵고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하면 이제 이런 효과를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제 말의 의도를 좀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이제 잔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1장의 복식부기 원리서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역대 간평 관세사 시험에서 오리엔테이션이 제일 길었던 수업입니다. 오늘. 네. 자, 그러면 이제 부기의 의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여기서 뭐 시험에 다루는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그 두 번째 줄에 이 회계라는 게 부기라는 게 장부에 기록하는 게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기록한다. 그렇죠?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리에 따라 기록 계산 정리하는 방법. 거기를 밑줄로 한번 그어보세요. 아무튼 재산의 증감 변화를 기록한다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원리에 따라 우리가 이제 기록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 재산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우리 이제 회계상에서 이 재산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크게 두 가지로 내 거하고 남의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걸 우리가 이제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중복적인 표현이에요. 내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자산으로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통제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 그럼 이제 재산이라는 걸 자산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남의 거야 되는 거죠. 예. 부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자산이다 부채다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겠지만 요 재산이라는 건 자산과 우리가 부채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순재산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런데 이제 우리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주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순자산, 즉 주주의 순자산에서 우리가 자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순자산이 되는 거예요. 순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산 부채의 증감이나 변화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증감이라는 거는 증가 감소를 의미하는 거고 변화라는 건 중복된 표현 같이 느껴지죠. 아니 증감이 되면 그 변화된 게 아니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중복된 표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이 변화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증가 감소 말고
진짜 말 그대로 변화를 나타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변화라는 건 어떤 의미가 될까요? 네. 변화라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이 1억이 있는데 그 1억 원 주고 토지를 구입했어요. 1억 원 주고 토지. 현금 1억 가지고 토지를 구입했어요. 그러면 재산의 증감이 있는 겁니까? 재산의 증감이 있는 거예요? 내 재산이 1억이 2억이 된 거예요? 아니면 5천만 원을 감소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냥 현금 1억이 뭘로 바뀐 거예요? 토지 1억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변화예요. 즉 재산의 증가는 없지만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자산의 구성 항목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지게 된 걸 의미하는 거죠. 예. 그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록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변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의 변화는 없지만 자산의 증감은 없지만 자산의 구성 항목 또는 부채 구성 항목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는 회계에서 기록하는 내용이다. 그걸 여러분들 좀 숙지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개념 잡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지금 잘 모르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러한 자산 부채의 증가 감소 또는 구성 항목의 변화를 기록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단순하게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일정한 원리에 따라서 기록하는 건데 그 일정한 원리를 오늘 공부하게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식부기의 원리다 하는 겁니다. 복식부기의 원리. 맞아. 자, 그러면 이제 복식부기의 원리라는 거는 복식부기의 원리라는 거. 그 일정한 원리라고 하는데 이 복식부기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복식부기. 회계를 공부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계속 끝까지 가면 친해지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저는 항상 수강생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제가 향응을 제공해요. 향응 아니라 그 식사를 그 이제 하는 게 뭐냐면 뭐 제가 여러분들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특히 이제 이 학교교 부폭으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특히 작년 수강생분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오시는 분들 해서 이제 그걸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접대를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닌 거예요. 그죠? 제 그냥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니까 그만큼 이제 공부도 더 열심히 하시고 점수도 꽤 잘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로 오늘 처음 만나니까 분위기를 깨자는 거죠. 그렇죠? 예. 저하고 친해지게 되면 회계 점수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질문도 많이 하게 되고. 예. 그럼 여기서 이제 복식부기 원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복식부기가 공부했으니까 이 복식부기라는 게 어떤 의미냐가 되는 거야. 복식부기 들어봤지만 그나마 이제 공부하신 분들이 답하는 게 뭐냐면 그냥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 차변과 대변이라는 거는 이제 차변이라는 건 요 왼쪽이고 그다음에 대변이라는 건 요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게 복식부기의 원리인데 가장 정확한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건데 그러니까 양쪽으로 둘로 나눠서 기록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앞에 좀 전제가 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의 거래를 그 동일 거래를 어떻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양쪽으로 나눠서 기록한다는 거야. 두 개의 거래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래를 이걸 둘로 표현한다는 거죠. 하나의 거래를 양쪽 즉 왼쪽과 오른쪽으로 둘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하나의 거래를 이제 둘로 나눠서 기록한다고 그랬는데 뭐 요거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리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산이 증가하면 왼쪽에 기록하는 거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기록하면 안 되냐? 안 돼요. 회계를 처음 만든 사람이 자산이 증가하면 어디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왼쪽에다 기록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자산이 감소하게 되면 그럼 오른쪽에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을 우리가 이제 차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오른쪽을 대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거래를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현금 1억 가지고 토지를 구입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자, 내 입장에서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가 되고 그다음에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거래죠. 현금 1억 가지고 토지 구입하는 하나의 동일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양쪽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토지, 그다음에 오른쪽에 현금. 이렇게 기록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회계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토지가 증가했다는 거죠. 왜? 자산의 증가를 우리가 왼쪽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억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가치를 부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토지가 증가하고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회계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인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거래를 인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거죠. 근데 부여하는 화폐 가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역사적 원가라는 게 있고 현행 원가라는 게 있고 뭐 현행 유출 가치라는 게 있고 뭐 순실현 가능 가치라는 게 있고 현재 가치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폐 가치를 측정하는 다양한 측정 기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어느 한 방법을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를 부여하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측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인식과 그 거래에 대한 인식과 측정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예, 회계상에 이제 우리가 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그 거래를 우리가 붕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기로 작성한다라고 하면 최초 이제 거래가 발생하면 즉 요 재산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이 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장부에 기록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의 거래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기록을 한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체계적으로 그 기업의 재산 상태라든가 또는 그 기업의 경영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러한 원리를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거기 나왔듯이 재산의 증감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방법. 이게 바로 부기의 정의가 되는 거죠. 장부 기록이라는 거는 그렇죠. 그 개인이라든가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건 기업이 되겠죠. 그 기업의 예. 거래를 통한 재산의 증감 변화를 우리가 일정한 원리, 거기서 이제 체계적인 원리, 복식부기의 원리에서 기록한 걸 나타내는 거고 그 목적은 뭐냐?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 기업의 재산 상태와 경영 성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게 목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종류로서 이제 단식부기, 복식부기인데 이 단식부기는 이제 단순한 거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어머님들이 쓰는 뭐 가계부 이렇게 이제 뭐 또 용돈 기입장 뭐 이렇게 해서 교재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한 거래 결과를 기록하는 거. 오늘 현금 얼마 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현금의 유입과 유출만 이런 걸 기록하는 게 그게 보통 이제 단식부기에서 이제 회계 처리가 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발생 기준에 의한 그렇죠? 예. 복식부기의 원리에서 우리가 거래를 기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 재산을 나타내는 게 자산 부채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산에서 부채 뺀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산에서 부채 뺀 거를 우리는 이제 순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항상 회계에서 순자가 들어가면 뭘 빼준 걸 의미하는 거예요. 순자산을 우리는 이걸 우리가 이제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식회사에서는 그렇죠. 요 순자산에 대한 요 주인이 있을 거잖아요. 그 주인이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주주 지분이다 또는 자녀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목적이 바로 이제 재무 상태와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너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 있니? 뭘 물어본 거야? 그 기업의 재산 상태, 재무 상태를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너 1년 동안 한 어느 정도 버니? 뭘 물어보는 거야? 경영 성과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죠? 네. 뭐 우스갯소리니까 그렇죠? 그냥 한 귀로 흘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사랑이요? 우스갯소리라고 한 거예요. 너 원래 그런 놈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예. 또 이제 현실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 상대방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이것도 선택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도 결혼할 때 사랑 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업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래 이 얘기 하지 말까요? 재미없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 투자를 하려고 그래요.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해서 어떤 종목을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업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무조건 사요? 사랑이라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옆에서 그냥 야, 이 종목 뜰 거야. 작전 들어갔어. 묻지마 투자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면 100% 다 망해요. 그나마 이제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바로 뭐냐면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이에요. 네. 저 첫 직장이 저는 증권회사였거든요. 네. 이러한 이제 재무제표를 우리가 분석하게 되면 이런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 사건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과거 사건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확률 통계라는 게 그 인식되는 게 그냥 무작정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결과 그 현실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게 바로 통계다,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선택할 때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갈지 또는 떨어질지 그걸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예상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 기업의 재무보고서인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여기에는 그 기업의 과거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 재무지표가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내 예측, 내 의사결정에 대한 투입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그렇죠? 재무제표가 이게 목적적 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가치를 가져야 된다? 예측 가치를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어디서 공부해요?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재무회계 개념책에서 공부하는 거고 그게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개념책에서 우리가. 아무튼 이러한 우리가 이제 재산 상태하고 경영 성과를 우리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제 재무 상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앞으로 이제 BS다 하면 바로 재무 상태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의 재산 상태는 뭘로 나타내냐? 이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기업의 자산, 부채, 그렇죠? 그 기업 자산, 내 거, 남의 거. 그래서 진짜 순수하게 내 거 얼마냐고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로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성과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너 얼마 버니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너 지금 얼마 갖고 있니? 너 얼마 버니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재산 상태를 나타낼 때는 어떤 우리가 시간적인 요소를 정할 때는 어느 일정 시점을 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거죠. 지금 얼마 있니? 10년 전에 얼마 있니? 이렇게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점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또 올해 얼마 벌었니? 연봉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기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계 기간. 그럼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익, 그 다음에 비용 가지고 우리는 경영성과를 측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의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무슨 요소가 되는 거야? 포괄손익계산서 요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IFRS에서는 이게 이제 손익계산서하고 포괄손익계산서의 차이가 있는데 IFRS에서는 우리가 포괄손익이라는 것도 표현을 해요. 그죠? 그 포괄손익은 뭐냐? 이제 오늘 설명드릴지도 모르겠지만 미실현된 손익.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 학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 학원으로부터 강사료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미실현된 게 아니라 실현된 손익이 되는 거죠. 실현된 손익이 되는 거고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제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건 실현된 게 아니죠. 그 아파트를 처분해야지만 그 손익이 실현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 순자산은 어떻게 된 거야? 증가가 된 거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미실현된 손익.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포괄 손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IFRS의 손익계산서에는 그런 실현된 손익뿐만 아니라 그런 미실현된 손익도 포함이 된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그건 이제 회계할 때 설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재무상태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경영성과 요소는 수익, 비용. 이렇게만,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구성 요소 보게 되면 이제 일단은 재무상태표 보니까, 자, 재무상태 그 1번에 거기서 중요한 건 일정 시점. 그 밑줄이죠. 어느 한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기업의 재산 상태인데 구성 요소로서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그 회계 기초의 관점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 2장 넘기면 2절에 보게 되면 거기 한국채택 국제기준에서의 자산의 본질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실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재무회계,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게 재무회계를 했잖아요. 재무회계는 회계 원칙을 공부하는 거죠. 그 회계 원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의 정의, 자산의 특징 해서 이제 이렇게도 이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시험은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보는 그 자산, 부채, 자본의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요 2장 넘긴 요 회계 기준에서의 자산의 본질이 있죠.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물어보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다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이제 그 부분만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일단 이제 우리가 처음 공부를 했을 때 처음서부터 회계 원칙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을 설명하게 되면 다 자요. 다 잠을 자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구성 요소로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냥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산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예. 일단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 이제 회계를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이게 굉장히 유치한 표현이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겠지만 일단은 자산이라는 거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상품, 비품, 건물, 토지 등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냥 우리가 보통 교과서상에서 잘 나오는 자산의 그쵸 여러 항목들을 이렇게 예시해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회계라는 게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그냥 일정한 글과 숫자로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재무회계 개념체계라는 어떤 이론 체계를 공부할 거거든요. 거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그 이론 체계에서 재무제표는 글과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글이 뭐냐면 이건 이제 이 개념체계를 만든 사람이 그냥 영문을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회계적 지식 없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건데 이 글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계정 과목을 나타내는 겁니다. 계정 과목. 자산이다 그러면 자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부채다 그러면 부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일단 분류가 둘로 나눠지죠. 우리가 이제 자산 계정, 부채 계정. 그다음에 자산에도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각각에 대한 자산 계정 과목. 예를 들어서 3학년 1반 있고 3학년 2반 있고 3학년 1반이 60명이다 그러면 60명이 또 각각 뭐 1번서부터 60번까지 있을 거잖아요. 3학년 1반 자산, 3학년 2반 부채. 그다음에 3학년 1반에 1번서부터 60번까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산의 계정 과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계정 과목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까 뭐 현금이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회계 처리할 때 인식할 때 왼쪽에 토지 적고 오른쪽에 현금 적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뭘로 했어요? 그 화폐 가치를 부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숫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숫자라는 거는 그 자산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를 표현하는 거죠. 네. 그 이제 자산의 이제 이러한 계정 과목으로 이제 쭉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계정 과목에서 대표적인 예를 나타내는 거예요. 현금, 상품, 비품, 건물, 토지 등의 재화가 필요하며 그다음에 그 경영활동에서 따라 발생하는 각종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채권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일정한 어떠한 뭐예요. 기업이 어떤 일정한 서비스나 재화를 제공했는데 돈을 받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현금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제공을 했는데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외상이 되는 거죠. 근데 돈 받을 권리는 생긴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채권인데 우리가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용어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일단 우리는 이제 기업 회계를 공부하는 거니까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해요. 이제 기업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어떤 기업이 있냐면 재화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어요. 재화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그렇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재화를 제공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제가 이 계산기를 만들어진 거를 싸게 구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상품 매매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을 상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재화를 원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이 재화를 생산하는 거예요. 제조해서 그걸 판매하는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런 기업은 상기업이 아니라 그런 기업을 그렇죠? 제조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화를 제공하는 게 아니죠. 물론 뭐 교재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주된 용역은 바로 뭐가 된가? 주된 거는 강의라는 용역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무형의 재화. 이거는 유형의 재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서비스.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재화를 우리가 용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기업을 용역 제공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회계 공부를 할 때 회계 원리하고 재무회계를 공부할 때는 회계 원칙을 공부하는 거죠. 회계 원칙을 공부하는 이런 회계 원리나 재무회계에서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냐면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회계 공부할 때는 주로 공부하는 내용이 회계 원칙인 한국의 실색한 국제기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건데
그때 이제 대상되는 기업은 다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하냐면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가관리회계 공부하죠. 걔네들은 제품 원가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가회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제조기업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하는 기업들은, 그렇죠, 관리회계라고 그랬죠. 관리회계는 뭐 상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제조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과서상에서 이 용역제공기업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는 다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야? 상기업과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제 회계 원리 공부하는 거니까 제가 이제 어떤 기업을 예를 들 때는 어떤 기업을 주로 예를 들까요? 상기업을 예를 들겠죠. 물론 이제 제조기업도 제가 예를 들긴 하지만. 자, 그럼 이제 상기업에서 그럼 이제 각 기업마다 자기네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활동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주로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 그런 활동 우리가 영업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주로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영업활동은 뭐예요? 걔네들은 원재료 구입해가지고 뭐예요? 전자제품 만들어가지고 뭐 휴대폰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이런 반도체 제품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는 게 걔네들의 주요 영업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상기업도 이제 주요 영업활동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게 바로 뭐냐면 호프집. 그렇죠? 제 마지막 목표가 호프집이거든요. 돈 벌어가지고 예, 강남에다 호프집.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해커스 학원 거기 강남 거기 사거리 있는데 그 맞은편에 거기 차리는 게 제 목표가 되는 건데 아무튼 자 호프집을 할 때 그럼 제가 맥주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는 거야? 제가 맥주를 구입해 올 거잖아요. 맥주 회사로부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구입해가지고 제가 판매하는 거죠. 그럼 그게 제 주요 영업활동이 되는 거죠. 맥주를 완성된 맥주를 구입해가지고 그걸 고객들한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구입했을 때 그게 제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걸 우리가 상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상품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상품이 바로 뭐죠? 제 주요 영업활동이 바로 뭐죠? 물건을 구입해서 판매할 때 그 제가 주로 구입하는 이 물건, 호프집에서의 맥주가 바로 상품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상품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걸 주업으로 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자, 이러한 상품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산 공부할 때 처음 공부하는 게 바로 재고자산이거든요. 그럼 재고자산의 정의가 바로 뭐냐면 영업활동에 그렇죠? 영업을 위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재고자산의 정의 그렇죠? 무엇을 위해서? 영업을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할 때 자산 있는데 이 자산 앞에 이게 각각 다 달라요.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또는 뭐 투자자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자산인데 앞에 이게 달라지는 이유는 뭐냐면 보유하고 있는 목적이 다르면 그 재고자산도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야. 서로 다르게 분류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재고자산. 그렇죠? 그럼 이 재고자산은 영업을 위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호프집을 내가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구입하는 맥주 있죠?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상품이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이제 자산은 이제 둘로 구분하는 거야. 그죠? 가장 중요한 자산이 이런 상품과 그 다음에 상품 이외의 자산이 있겠죠. 일단은 크게 이제 상품과 상품 이외의 자산으로 구분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기업이라는 게 상품 매매 기업이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주요 하는 활동이 뭐냐면 매입과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매입, 구입과 판매. 그러한 판매 행위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우리가 이제 매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너 얼마 벌었니 했을 때 그 얼마가 바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매출액을 나타내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전체 판매해가지고 총 벌어들인 수익 있죠? 그 수익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물론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도 받을 수가 있고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임대 수익도 올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뭐예요?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수익은 따로 구분을 해야 되겠죠. 다른 수익하고. 예. 그 매년 반복적으로 주요 발생하는 수익이니까. 그죠? 그런 게 바로 뭐냐면 이게 매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너 얼마 벌었니라고 했을 때, 그렇죠? 그때 얼마 벌었니 바로 뭐예요? 매출액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 기업의 어떤 우리가 수익을 예측을 할 때는. 그러니까 상품 매매 기업은 이제 이걸 반복적으로 하는 기업이에요. 상품의 매입과 매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 매입과 매출이 있는데 우리 회계라는 거는 제가 이제 또 뒤에서 이제 이 설명들이 계속 나오긴 하지만 이제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회계라는 거는 현금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으로 우리가 거래를 기록해요. 발생 기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발생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비되는 개념이 현금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솔직히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을 구분할 수 있으면 회계 공부는 다 한 거거든요. 예. 근데 회계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현금 기준으로 이제 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회계를 공부한 사람은 발생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손익을 측정할 때, 손익을. 그렇죠? 내가 올해 얼마 벌었는지 그런 걸 우리가 손익을 측정. 수익과 비용이라고 그랬죠? 수익과 비용을 측정을 할 때 회계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다 현금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측정해요. 그럼 현금 기준은 뭐냐? 개념만 듣고 잘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 중요한 거는 끝도 없이 반복이 돼요. 그 현금 기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수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안 했어요. 근데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현금 기준은 그걸 뭘로 인식하는 거예요?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현금이 유출이 되면, 유입이 되면 수익으로 인식하고 현금이 유출이 되면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손익을 측정할 때 현금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가지고 우리가 손익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발생 기준은 그게 아니라 발생 기준은 손익을 측정을 할 때 거래의 발생 가지고 우리가 손익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럼 거래의 발생이 뭐냐? 기업이라는 게 결국은 뭐하고 뭘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일정한 재화를 제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용역. 그럼 발생 기준은 제가 간단하게 발생 기준을 이제 정의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브 앤 테이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기부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부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 기부할 때 수익을 인식한다는 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아무튼 재화나 용역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또는 구입해서 제공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업이 이러한 통상적인 산출물,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익 기준서 공부했을 때 그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수행 의무라는 개념인데 지금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몰라요. 그러니까 기업이 통상적인 산출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재화나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제공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받을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제가 이제 요 회계원리 강의가 있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 뭐 1시간 동안 강의를 하게 되면 뭐 요 학원으로부터 뭐 10만 원씩 강사를 받는다. 실제로 1시간 강의하고 10만 원 받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총 8번의 계약이 있으면 결국은 저는 결국 8번의 강의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뭐 8번 한 번에 뭐 10만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8번의 강의를 하게 되면 저 80만 원을 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돈은 나중에 강의 다 끝나면 이제 주겠죠. 약정을 맺겠죠. 돈. 뭐 강의 끝나는 시점에 언제 돈 주겠다 학원하고. 그럼 현금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그러면 한 달 후에 제가 돈 받기로 했으면 뭐예요? 그때 강의가 다 끝나든 끝나지 않든. 그렇죠? 그때 제가 돈 받기로 했으면 그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현금 기준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수익을 인식을 안 해요. 저는 회계를 많이 공부했으니까 발생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니까 저는 오늘 하루에 강의가 딱 끝나게 되면 그 80만 원, 총 8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인식하는 거예요? 10만 원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 제공을 했으니까 8번의 강의 중에 3번을 제공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수익은 저는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발생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현금의 유입과 유출과 상관없이 뭐 할 때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다 해놓고도 이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네. 발생 기준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현금흐름표거든요. 현금 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데 그건 발생 기준을 알아야지만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생 기준이라는 거는
기부할 때 인식하는 거야. 기업이 만든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제공했으면 나는 수익을 인식하는 거야. 돈 받은 여부 상관없이. 그러면 비용을 언제 인식한다? 이번엔 반대로 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뭐예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으면 뭘로 인식한다? 비용으로 인식한다. 그런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돈이 나갈 때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죠. 얘는 현금 기준은 이거는 현금의 유입과 케이스가 아니죠. 캐시죠, 캐시. 현금의 유입과 현금이 유출이 요때 손익을 인식하지만 얘는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있을 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뭐예요? 일정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 그때 비용으로 인식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요 개념만 알고 와도 그 대성공이에요. 네.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게 발생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슨 거래가 발생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무슨 거래를 기록하냐면 회계에서는 발생 기준으로 현행 회계는 발생 기준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외상이라는 게 존재해요. 신용거래라는 게. 그러니까 현금 매입도 있지만 무슨 매입도 있다는 거예요? 외상 매입. 그렇죠. 내가 제공하면서 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둘이 똑같죠. 현금도 유입되고 모두 발생한 거예요. 거래로 발생한 거죠. 근데 얘는 현금이 들어와서 수익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인식하는 거예요? 제공했기 때문에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제공하면서 돈 받으면 그때 현금 매출이 되는 거죠. 근데 제공했는데 돈이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외상 매출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매입과 매출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거래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용거래는 제공은 했지만 뭐 했다는 거죠? 또는 받았지만 이거는 외상 매입이니까 받았지만 지출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이거는 제공했지만 그렇죠? 현금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게 신용거래예요. 근데 거래는 발생한 거야, 발생 안 한 거야? 수익과 비용의 거래는 발생을 한 거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거 개념 잡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이 발생 기준이. 계속 들어야 돼, 이거. 이거 또 들을 거예요. 계속 여러 번 반복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용어를 할 때, 자, 상품을 매입을 했어요. 그쵸? 그럼 이거 기록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매입을 했잖아. 받았잖아요. 근데 돈을 주지 않았죠. 나중에 줘야 될 뭐가 생기는 거야? 의무가 생기는 거죠. 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 채무가 되는 거죠. 근데 매입 시에 발생했으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매입 채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현금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이런 계정 과목이라는 게 나와야 안 나와요? 이게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현금 기준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래를 인식을 안 하는 거잖아요. 현금 기준은 돈 들어오고 나갈 때만 우리가 거래를 인식하는 거죠. 근데 얘는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로 거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가지고? 말 그대로 거래의 발생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테이크 했으니까. 그렇지? 일정한 용역이나 재화를 제공받았으니까 내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 발생하는 채무가 바로 매입 채무가 되는 거고. 그럼 반대로 내가 외상으로 제공한 거죠? 그럼 거래가 발생한 거예요. 발생 기준에서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채권이 발생하는 거고 매출에서 발생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를 매출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러한 매입과 매출 채권은 그렇죠? 뭘 받고 뭘 제공했을 때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상기업의 재고자산에 해당되는 이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거나 외상으로 매출했을 때 발생하는 게 매입 채무 매출 채권이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제가 이제 이 용어를 설명하면서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품 이외의 자산도 있을 거잖아요. 제가 맥주집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맥주를 외상으로 구입한 거고 이거는 내가 맥주를 외상으로 판매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돈 지불해야 되겠죠? 저한테 공급한 공급자에게. 그때는 이제 매입 채무가 되는 거고 이거는 고객한테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해서 이제 저한테 올 거잖아요. 그러면 외상으로 드시면 그때 저는 뭐예요? 수익으로 생각하면서 이걸 채권으로 잡을 거라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맥주가 아닌 제 가게에다가 어떤 뭐 냉장고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다른 비품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될 거잖아요. 영업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품이 아닌 재고자산이 아닌 다른 재고자산 아닌 다른 자산이죠. 다른 자산을 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냉장고도 외상으로 매입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냉장고 오래돼가지고 처분할 때 외상으로 또 처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제 발생하는 채권 채무의 명칭을 달리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상품은 매입 채무 매출 채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상품 이외의 자산은 얘는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 그 다음에 얘는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미수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받는 기간 가지고 또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받는 기간이 단기면 그때는 보통 미지급금, 미수금 이렇게 표현하고 그 받는 기간이 장기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장기 미지급금, 장기 미수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용어를 개정 과목의 명칭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자산이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부채가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온 용어가 바로 이제 여기 해당되는 매출채권, 그렇죠? 상품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나오는 거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자본까지만 설명하고 좀 끝낼게요. 좀 지루해도 좀만 참으세요. 네? 지루하긴 뭘 지루해. 재밌지. 네. 일단 자기 암시를 하세요. 그냥. 그쵸? 무조건 재밌다라고. 내가 이제 간평이든 관세사든 시험 공부하면서 나오는 이제 과목들의 이제 내용들을 다 재밌다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재밌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채 있죠. 부채. 그 일단 막 쭉 읽어보면 되고 여기서 뭐 외울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부채라는 건 한마디로 의무예요. 의무. 그래서 경영활동에 따라서 미래 어느 시점에 제3자에게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채무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매입 채무, 미지급금 이렇게 얘기했고 이게 만약에 금전대차 거래에서 발생하게 되면 이거는 외상으로 돈을 빌려줬다는 거잖아요. 그건 대여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건 자산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자고 돈 받을 거잖아요. 대여금이 되는 거고 부채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은행에서 내가 돈을 빌려오면 그건 차입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전거래가 아닌 거래는 상품과 상품 이외의 자산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개정 과목을 분류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자산과 부채를 측정을 해요. 자산과 부채를 측정을 하면 그럼 자본은 정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자본은 측정하는 개념이에요? 아니면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개념이 될까요? 자본은 독립적으로 측정하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자산과 부채를 측정하게 되면 자산에서 부채 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본이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10억 주고 구입했는데 거기에 대출금이 은행에서 빌려온 차입금이 8억이다. 그럼 내 자본은 독립적으로 다시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 2억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올라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에 바로 이제 이러한 자산, 부채, 자본을 표시하는 거다 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